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히 햇빛이 맑았는데 조금 전에 갑자기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좀 불안불안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늘은 상당히 맑고 기온도 굉장히 청명한 그런 날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8년 전에 이용수 할머님의 국회의원 출마를 굉장히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원이 돼봤자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식으로 할머니의 출마를 막았다는 건데 정작 8년 뒤 본인이 같은 이유로 국회의원에 나와 당선이 됐단 말이죠. 이 이야기 오늘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상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8년 전 이용수 할머님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해야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때 당시 윤미향 당선인이 만류했던 것이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원 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렸다는 건데 본인은 정작 같은 이유로 8년 뒤 지금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177석 거대 여당이 개원 즉시 검찰과 국회 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선자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역시 당선이 많이 돼서 워크숍 규모도 대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시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에 대해서 갖은 의혹 제기에 굴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선 윤미향 당선인을 안고 가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 조간신문도 나온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과연 이해찬 대표의 굴복하지 않겠다 어떤 뜻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불렀습니다. 워싱턴 DC로 불렀습니다. 중국에 우리가 제재를 할 거야. 그러니까 니들도 같이 동참할 거지? 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 이유인 즉슨 중국이 최근 홍콩에 보안법을 강제하려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자 중국도 우리 정부에게 우리가 홍콩에 대해서 보안법 하려는 거 알지? 우리 좀 지지해줘 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한국 외교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반드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갈림길에 처해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거 걱정이에요. 아이를 많이 낳는 1분기 출산율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여성 한 분당 한 명이 넘는 아가를 1분기에 낳았는데 올해는 여성 한 명이 한 명도 낳지 않는 0.9명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직장을 구하기 힘드니까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결혼을 못하는 거니까 아이 출산율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면 연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용을 해서 굉장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쿠팡이 70명에 가까운 물류센터에 확진자를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한겨레신문 주장에 따르면 쿠팡이 확진자를 숨기고 수백 명을 출근시켰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64명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건데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쿠팡의 도덕적인 문제와 논란도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쿠팡 측의 반론도 있는데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그러자 소비자들은 쿠팡을 통해서 배달받은 물건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되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다닥다닥 밥 먹었다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쿠팡이 확진 사실을 오후 출근자에게 숨겼다며 쿠팡에서 배달받은 물건 괜찮은 건가? 라는 걱정과 불안이 소비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정말로 쿠팡에서 배달받은 물건이 안전한지
그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법전 들고 다니는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 패널의 좌장이자 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부대변인이자 또 이번에 대구 험지 출마를 했었던 서재현 부대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이자 정치부 베테랑 기자 이재명 기자도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키워드도 3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8년 전. 도대체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미향 당선인은 8년 전에 왜 이용수 할머님의 정치 진출을 막은 걸까요? 그러면서 본인은 왜 출마한 걸까요? 궁금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또 콜센터. 쿠팡 감염, 집단 감염이 콜센터 감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대규모 콜센터에서 확진된 분은 쿠팡에서 알바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쿠팡을 통해서 배달하는 물건은 안전한 걸까요? 전문가 모시고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뇌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뇌물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관건은 거기서 받은 뇌물이 과연 선거 자금으로 쓰였느냐 여부입니다. 당사자들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검찰은 그 부분도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8년) 전에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님의 국회의원 진출을 막았었습니다. 할머니 그 국회의원 나간다고 위안부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막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8년 후 정작 윤 당선인은 같은 이유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톱뉴스 주제입니다. 그럼 8년 전에 왜 막았었을까? 8년 후인 지금 왜 출마했을까? 궁금합니다. 이용수 할머님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안 된다. 할머니가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국회의원 되는 것도 사람이 책임을 줬으면 책임만 수행해야지요. 대통령을 한다 해도 저는 그 윤미향이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30년 동안에 위안부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윤미향이를 자꾸 얘기했지 다른 건 모릅니다. 8년 전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님을 막아선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 내용,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8년 전 무슨 일이? 2012년 3월 8일 이용수 할머님이 민주통합당 비례 출마 선언 기자회견 직전에 윤 당선인과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윤 당선인이 만류를 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기분 나빠한다. 그러자 이용수 할머님이 다른 할머니들이 왜 기분 나빠하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위안부 문제는 해결하고 죽어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국회의원이라도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할머니 그건 국회의원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윤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님에게 막아서요. 근데 할머니 그거 국회의원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용수 할머님이 다른 할머니들이 뭐 하는데 기분 나빠하느냐. 걱정되면 할머니 건강 걱정된다고만 하면 된다. 아마 그때 당시만 해도 이용수 할머님은 윤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님 본인을 건강이랄지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막는 걸로 말리는 걸로 아마 해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님은 결과적으로 비례 후보에 들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8년 전의 녹취록이 지금 공개됐어요. 그때 당시 8살이 어린 지금보다 윤미향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님의 출마를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막았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건 국회의원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왜 8년 후 본인은 나온 거죠? 같은 그 얘기를 그대로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돌려주고 있는 거죠. 책임을 자기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건 해결하지 못한 채 본인은 국회의원 나가는 게 어떻게 정당하냐 이런 문제를 다시 돌려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위안부 문제 얘기를 할 때마다 늘 했던 게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당사자 중심이라고 봐야겠죠. 당사자의 목소리,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위안부 문제 해결할 때 나왔던 목소리인데 8년 전에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가 내가 직접 국회의원이 돼서 직접 일본한테 사과를 받아내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그땐 윤미향 당선자가
다른 할머니 싫어합니다라고 해서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8년 뒤에는 본인이 직접 국회의원 당선자가 됐는데 이 일은 물론 8년 전에도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나이가 84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령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꼭 뭐 피해자 당사자를 배제하고 윤미향 당선자를 나중에 발탁해주고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예. 그랬을 텐데 어쨌든 이 사건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이 정의연 문제의 핵심이 대리인이 주인 행세를 했던 거다. 다시 얘기해서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중심에 서고 그것을 독점하면서 회계의 불투명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오히려 피해 할머니들 목소리가 실종돼 버리고 이런 문제가 지금 불거진 문제가 결국은 정 의원이 위안부 활동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었는데 결국 이 장면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국회의원이 본인이 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대리인 윤미향 당선자가 만류를 하고 대신 윤미향 당선자는 아무런 문제 해결 없이 국회의원에 나가겠다 해버리고 이 모습 자체가 저희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중앙일보 오원석 기자의 기사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기자는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윤미향 당선인은 8년 전 이 할머니가 국회에 진출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말렸으면서 자신은 꼭 같은 이유로 21대 총선에 출마한 셈이다. 민주당 역시 당시 위안부 피해자 본인이 비례대표에 응모했을 때는 탈락시켰으면서 피해자들의 대리인격인 용 당선인에게는 비례대표 공천을 준 것이 된다. 라고 오원석 기자는 중앙일보 기사에 쓰고 있는데 박정하 대변인, 네. 윤미향 당선인이 8년 전에 이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텐데 이용수 할머님을 막았던 그 이유를 본인도 알 텐데 만약에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번에 비례대표에 출마를 했을까? 그때 기억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이제 다 그때, 그러니까 8년 전에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한테 했던 얘기도 진심이었고,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하고 있는 본인이 국회의원이 돼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도 진심이다라는 걸 믿고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엔 윤미향 당선인은 지금 얘기하는 게 결국엔 나의 영달, 나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다 국회의원 되겠소? 라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8년 전에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의원이 됐어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는 국회에서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을 거고,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 현재 가서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국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예. 결국에는 당신은 안 되고 나는 되는 거는 결국엔 나만, 내 욕심만 내가 채리고자 하는 거니까 할머니는 하지 말고 내가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로 들어와서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배신자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인데, 저는 뭐 최근에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이 민주당 쪽이나 이런 데서 이걸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돌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글쎄 과하다, 안타깝다,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텐데 우상호 의원은 자 이거 봐라 할머니가 자기 정치 못하게 했다라고 배신감 때문에 이러는 거다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에요. 할머니의 분노는 내가 정치하고 싶었는데 나를 못하게 하고 네가 아니야 이 배신자야라고 요약할 수 있다. 다른 할머니는 윤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좋다고 하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배신을 프레임으로 잡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박정하 대변인 우상호 의원의 생각은 이용수 할머님의 이런 분노가 윤미향 당선인에게 제기됐던 숱한 회계 부정 의혹과 그리고 본인의 개인 계좌로 모금을 해서 그 모금액을 어떻게 한 거냐라는 의혹은 우상호 의원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본질을 보려 하지 않고 격가지를 갖고 전체를 흐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이용수 할머니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용수 할머니 보고 기억이 왜곡된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국 오면서 보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어디 라디오 방송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표현이 아니 나를 치매라고 표현한다는 나가 치매야? 요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이용수 할머니가 굉장히 많이 기분이 나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 우선 들고요. 지금도 보면은 우상호 의원 글쎄 국회의원이라는 거 똑같은 논리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얘기를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인의 과거 8년 전의 녹취록을 보면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를 못하게 하고 한 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글쎄 저게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우상호 의원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용수 할머니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배신자라고 표현한다라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프레임을 그렇게 이용수 할머니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우상호 의원이 그 말로 프레임을 좀 전환하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의 왜곡, 지금 또 이해찬 대표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뭐 신상털기식, 아직도 신상털기식 의혹 가지고 이런 걸 부풀리냐. 그리고 또 어떤 방송인은 이용수 할머니 혼자 생각이 아니라 뒤에 또 다른 순수치 못한 목적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이걸 도와주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음모론을 밝히고 이제 우상호 의원은 또 이용수 할머니가 이상한 프레임으로 배신자라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본질은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본질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이 인권운동은 계속 가야 되는데 왜 이 안에서 잘못된 회계부정이나 사이리 사욕을 채우는 것들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본질은 없애버리고 이용수 할머니가 혹은 뭐 기억이 왜곡될까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이용수 할머니가 본인 생각과는 달리 주변에서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용수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몰아가는 게 저는 나쁜 프레임이고 나쁘게 접근하고 있고 국민의 생각을 잘못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진 변호사님. 저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게요. 이게 8년 전에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녹음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녹음을 누가 했겠습니까? 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윤 당선자나 이용수 할머니나.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할머니가 녹음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8년 전에 할머니랑 이야기한 거를 녹음을 해서 녹취할 생각을 했을까? 저는 사실 그게 조금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는 결국은 이용수 할머니가 배신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저한테는 비춰지는데 그 이야기를 한 건 저는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윤미향 당선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용수 할머니, 피해자 할머니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프레임이 어떻게 일반 국민들한테 공감을 살 수 있을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이 녹음을 누가 했고 왜 공개를 했는지와 관련된 의도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뭐 정확하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는 그냥 말씀. 제 추정이긴 한데 예, 그건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익진 변호사님 개인 의견 주신 건데요. 김용규 의원님, 우상호 의원 발언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말 이용수 할머님의 분노가 나 정치 못하게 했다라는 단순한 배신감 때문이 맞습니까? 그런 차원보다는 전체적으로 뭐 이해찬 대표가 갖고 있는 우상호.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의 발언은 이해찬 대표가 갖고 있는 진보 지형 전체가 이 문제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자면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내용 자체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극가지적인 내용일 수 있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어떤 입장에 따르냐 굉장히 서운한 내용일 수도 있고 악의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과거에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한상희 교수가 얘기하는 진보 시민사회 진영에 대한 어떤 진영 논리 그것을 여전히 보호하면서 가겠다는 의지인데 이미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진보 진영 자체가 갖고 있는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 이런 어떤 신뢰성들이 지금 훼손되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 가져간다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 시점에서 그것이 옳은 태도인가라고 하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이해찬 대표가 하는 그 말씀 자체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걱정을 하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 논란이 일고 있는 안성 쉼터를 판 이후에 안성 쉼터 거래 넉 달 후에 윤미향 당선인과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 그리고 이규민 당선인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억 5천만 원. 논란의 안성 쉼터. 2013년 9월 당시 거래 4개월 뒤에 넉 달 뒤에 정대협이 주관하는 베트남 평화기행. 윤미향 남편 안성 쉼터 중개인 이규민 당선자도 동행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쉼터 매수인과 중개인이
넉 달 만에 함께 해외여행을 떠난 셈인데요. 여행경비 출처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정대협은 일반 참가자들에게 여행경비 210만 원을 내라고 공지를 했었고요. 윤미향 부부와 이규민 측에게 여행경비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가 수차례 연락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기사는 일단 쓰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이쯤 되면 윤미향, 남편 김모 씨, 이규민 이 세 사람은 이익공동체나 다름없다. 이들이 정대협 사유화한 정황들을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에 여행 간 사진도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에 여행을 가서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 윤 당선인과 이규민 당선인의 모습, 그리고 윤 당선인의 남편도 함께 여행을 떠난 그 베트남 여행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민 기자, 공교롭게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매우 비싸게 팔았다. 누군가는 이익을 본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개인과 거래한 사람들이 함께 베트남에 여행을 떠났다. 이게 어떤 문제인 거죠? 일단 윤미향 당선자와 남편 그리고 지금 이규민 당선자의 친분 관계는 사실 이미 드러나 있는 거죠. 사실 남편과 이규민 당선자는 각각 이제 지역 언론을 같이 운영하면서 또 경기도 내 지역 언론 모임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친분 자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건 이제 그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하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 일단 그 경비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일반인들은 210만 원씩 돈을 내고 참여를 했는데 과연 경비를 제대로 냈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사실 그보다 이제 더 본질적인 게 있죠. 지금 이해찬 대표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신상 털기식 지금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곽상도 의원을 중심으로 한 통합당 TF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중 일부들을 얘기할 텐데 사실 이 자체가 정의연의 회계 부정 그리고 정의연의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기부금을 제대로 쓰지 않은 의혹과 직접적 맞닿아 있느냐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뭔가 지금 아까 그 곽상도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윤미향 당선자, 이규민 당선자를 둘러싸서 안성쉼터가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불투명한 회계가 분명히 존재했죠. 왜냐하면 안성쉼터가 굉장히 고가에 매입이 돼서 굉장히 헐값에 매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과연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됐고 제대로 쓰였느냐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진 건데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정확하게 해명을 했으면 이런 논란이 더욱 가지 않는 건데 문제는 해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근데 또 다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매각 이후에 다시 여행도 갔다 하더라 이렇게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의혹 제기를 문제 삼을 것이냐 아니면 해명이 되지 않는 것을 더 먼저 문제 삼을 것이냐 이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부대. 네,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도 있고 그 시점의 전후 관계도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인데요. 이 기자분께서는 안성 쉼터가 거래가 되고 넉 달 후에 가서 개인적으로 간 건 아니고 베트남 여성 그러니까 평화기금으로 해서 함께 가서 그 여성을 위해서 여행보다는 기행으로 이야기한 건데 그럼 다른 논리로 펴게 되면 2014년 2월이기 때문에요. 4개월 후에는 또 2014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지만 해석의 차이인데요. 그러면 이 여행을 선거를 위한 사전 기획이냐 이렇게 또 오해나 어떻게 보면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안성 쉼터 거래 넉 달이 아니라요. 그 행사에 대한 그 취지나 이거에 좀 집중하고 요거는 별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과 이규민 당선인이 무슨 자격으로 왜 그 여행에 참여를 했느냐. 왜냐하면 이건 정대협 행사거든요. 공교롭게 이들의 연결고리는 안성쉼터 거래건이었다라는 것과 관련된 야당의 의혹 제기니까 210만 원은 내고 갔는지 가서 무슨 자격으로 간 건지 냈는지 안 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제목으로 보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을 비싸게 팔고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여행을 떠난 것처럼 가족인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모랄 해저드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만약 공식적인 출장을 간 거 아닙니까? 어쨌든 평화기행이라고 그랬을 때 말하자면 부근이 있는 안성 수원시민신문하고 안성신문의 운영자를 데리고 갔을 때 어떤 자격으로 그리고 돈을 철저하게 다 내고 갔냐. 다른 사람한테는 210만 원 내라 했을 때 그냥 자기네들은 그냥 편안하게 하고 또 자기 남편에게 웹 디자인을 맡기면서 일을
일감 몰아주기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투명성과 문제 제기를 해야지. 예. 제목만 보면 마치 그 돈을 말하자면 1억, 2억 이렇게 더 비싸게 팔고 난 다음에 받은 돈으로 여행한 것처럼 그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다. 예. 정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궁금함은 좀 밝혀져야 된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눔의 집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지원하는 양대 단체 양쪽에서 모두 이런 의혹들이 나와서 가슴이 아픕니다. 할머니들 건강도 국고 보조금도 나눔의 집 시설 점검사항 63개 중에 25개에 대해서 부적정 판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도 오늘 서울신문이 취재했어요. 할머니들의 식비 국고 보조금을 직원들의 급식비로 사용하거나 할머니들의 생신 축하금 등을 상하수도 요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상하수도 요금 내는 게 할머니 생신 축하하는 겁니까? 상하수도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상하수도 요금 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후원금의 수입 사용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머니들의 결핵검진을 5년간 전원하지 않았다. 서울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연 1회 이상 결핵검진 포함 건강진단이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할머니들 학대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할머니 한 분이 눈썹이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사고가 발생해 직원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고 했지만 운영진이 무시했다. 라는 내부 폭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정익진 목사님 눈썹 위에가 찢어지면 얼마나 아프실까요? 어제 이 나눔의 집에서 할머님들에게 겨울에 여름 신발 신기 했다. 이것도 저는 할머니 발이 얼마나 시렸을까 마음 아팠는데 눈썹이 찢어졌는데도 병원 안 모시고 왔다. 이게 사실이라면 충격입니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피해자 할머니들이 6분 계시는데요. 평균 연령이 95세라고 그러세요. 그 100세 가까운 할머니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런 식으로 지금 할머니들을 모셨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눔의 집이 1992년에 세워졌는데 설립 목적이 뭐냐면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 및 보호시설로 딱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지난 19일 날 아까 나왔지만 학예실장 같은 분들이 7분이나 해가지고 내부 고발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선전을 어떻게 했느냐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금자리다. 다시 말해서 할머니들을 안전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돌보는 요양시설이다. 이렇게 선전을 갖다가 했는데 이 내부에서 어떤 고발이냐면 실질적으로는 시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그냥 무료 요양시설일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선전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 결과 후원금과 보조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지금 나눔의 집 재산이 드러난 게 부동산이 60억, 현금성 자산이 70억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특별 점검을 해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건데 뭐 20몇 가지가 지적이 되는데 그중에 크게 4가지만 딱 보면요. 예. 첫 번째로 할머니들 90세가 넘고 95세가 평균인 할머니들에 대한 건강 관리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너무 허술했다. 아니 결핵 검사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조금 사용이 부적정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후원금 관리도 부적정했고 그다음 네 번째는 법적으로 꼭 비치돼야 되는 그런 서류 관리도 그것도 부적정. 모든 게 다 부적정했다. 그다음에 또 직원들이 그 이야기한 게 뭐냐면 지금 소장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그 고발을 갖다가 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소장의 개인적인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그거를 공금을 갖다가 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회사도 요즘은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소송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다 회장님 돈으로 하지 회사 돈으로 하면 다 배임으로 걸려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하나같이 다 위법하고 불법적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인데 법적인 걸 다 떠나가지고 할머니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후원금과 보조금을 걷어들이는 거는 엄청난 대규모의 대국민 사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가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뭐가 궁금했냐. 후원을 갖다가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니까 후원을 여태까지 정기적으로 해왔던 후원자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해지하겠다라고 한 요청이 엄청나게 빗발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공지가 떴는데 후원을 지금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낸 돈 뭐 1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돌려달라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데 후원금 환불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런 안내가 떠 있어요? 그런 안내가 지금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국민을 사기친 거니까 처벌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해당 의혹들이 사실로 규명 난다면이라는 전제로 말씀 주신 거죠.
나눔의 집 홈페이지까지 또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취재해 주셨군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이른바 배우설, 음모론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어제 이용수 할머님이 직접 쓴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이른바 음모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용수 할머님 측은 내가 직접 쓴 거다라고 반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김어준 씨는 또 음모설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따님이 할머님 생각을 대신 정리해 쓴 것인지 호텔에 모여서 읽어들면 협업했다는 건데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자신의 입장을 반영한 왜곡된 정보를 할머니께 드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사주설을 제기하고 배우설을 제기한 거예요? 이쯤 되면 이용수 할머니가 뭐라고 말해도 믿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들립니다. 그제 김어준 씨는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읽어보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입니다. 정신대하고 위안부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할머니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최영상 대표가 공주장하는 바가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소수 명망가에 의존하지 않고 뭐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단어예요. 소수 명망가. 누군가가 할머니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고 뭐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이재민 기자,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서 이용수 할머님도 나섰고 수양딸도 직접 나섰습니다. 특히나 이용수 할머님은 쓴 기자회견문을 읽지 않고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이 얘기까지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김어준 씨는 수양딸이 그렇게 쓴 게 맞는지 7명이 8명이 협업을 호텔방에서 한 거지 모르겠다. 의구심 갖는 게 당연하다라고 오히려 되려 큰 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엊그제도 분명히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한 다음에 뭐 추정을 한 다음에 명백해 보인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자회견문을 이용수 할머니 쓰지 않은 게 명백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다시 어제도 역시 내가 언제 뭐 사전 뭐 누가 배우설을 제기했느냐, 그죠? 이러이러한 의혹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한번 이렇게 의심할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근거가 뭔지를 저는 계속 묻고 있는데 본인은 근거는 되지 않고 자신의 추정, 그야말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다음에 명백하다, 당연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진짜 계속, 뭐, 저는 지금 우상호 의원의 얘기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흔들 수 없자, 메신저를 흔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기억이 흐릿하다 이렇게 했다가 기억 문제 삼을 수 없으니까 이제 배우설이 나오는 거고, 지금 이제 우상호 의원은 오히려 뭐 시기심, 질투 이런 것 때문 아니냐 이렇게 할머니의 문제를 좀 제기하는 건데 이 자체가 아까 박정화 전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히 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맞고 뭐 윤 당선자가 틀리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싸움이 아닌 겁니다. 할머니는 그냥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자 목을 많이 걷었는데 어디에 썼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많은 언론에서 할머니도 모르는 많은 의혹들이 터져 나온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 의혹들에서 해명을 하자. 이게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계속 이제 이용수 할머니를 물고 늘어지는 건 마치 이용수 할머니 대, 윤 당선자의 싸움처럼 그런 구도처럼 만들려는 그런 약간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저 명백하게 이 문제 자체가 오히려 정의원 활동을 왜곡하게 만든다. 그걸 어제 정의원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정의원 이나영 이사장이 어제 수요 집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용수 인권운동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어준 씨 들으라고 한 이건 사실 김어준 씨가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부끄러운 얘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난하는 이것이야말로 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대 활동이라는 게 어쨌든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시작된 활동인데 피해 할머니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정의원은 반성을 하고 30년 동안 우리가 이런 부분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해버리면 정의원이 지난 30년을 그야말로 부정당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의원이 할머니 공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여권 인사들이 잘 좀 생각하고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수 할머님이 직접 이 음모론 배우설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치매입니까? 분명히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예. 분명합니다.
누구도 그 하나 거둔 사람이 없었어요. 7, 8명도 아니고 한 명이 같이 나는 혼자 못 자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꽂고 있잖아요. 수양단인데 그 사람한테 이걸 내가 썼는데 도를 좀 똑바로 그래가 이대로 쓰다가 했는 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했는 게라 가지고 뜻합니다. 라고까지 했는데도 김어준 씨는 이를 믿지 않는 겁니다. 김어준 씨가 제기한 배우의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음모론에 수양딸이 재반박했습니다. 시끄럽고 사과나 해라. 궁금하면 전화로 확인할 일이지. 다른 언론사 기자들은 전화 와서 잘만 확인하더라. 라고 수양딸 분도 반박을 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서두대 김어준 씨의 개인 방송에 네. 민주당의 당선인들이 대거 출연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면을 두고 많은 조간신문에서 김어준이 정말 실세인가 보다라는 해석도 했는데요. 네. 맞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 이제 실세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자유는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그 정보 취득의 관점에서 보면 네. 저도 그 김어준 방송도 듣고 사실 뭐 고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유튜브도 좀 다양하게 보는데 한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그 일을 가지고 그 해석이라든지 관점이 사실 굉장히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어준 그 사회자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이게 배우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행여 그 이용수 할머니를 또 다른 일부의 세력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대구에서 이용수 할머니도 많이 뵀지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질적으로 가자면 이용수 할머니가 그렇게 뭐 이야기하더라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본인이 확실하게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김어준 사회자가 이야기한 거는 7, 8명이 협업을 했든 한 명이 협업했든 그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선거를 나가든 해도 자필로 쓰는 경우도 있고 구술로 하더라도 대신 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논란을 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예. 자, 만약에 정말로 김어준 씨가 걱정이 돼서 할머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했다면 할머니 아니라고 하는데도 왜 계속해서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도도 논란이 될 걸로 보이고요. 최민희 의원은 김어준이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김어준 씨의 말도 반은 맞는 거고 그리고 할머니가 내용을 불러주셨다. 네. 네, 그 얘기도 맞는데 사실은 정보 교류를 서로 하고 계신 건 분명해 보입니다. 유독 김어준 씨가 얘기하면 음모론이고 미래통합당 쪽에 정치 관계자들이 얘기하면 그건 의혹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어준 씨도 네. 자기가 보기에 이러이러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도 의혹적이죠. 어떻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당사자가 반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 의혹적이로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저는 뭐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일방적인 주장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 이제 완전히 순수하게 제 추측만 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전 윤미향 당선인이 그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간 게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본인이 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뭔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지난주쯤 뭔가 이렇게 그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민주당 측의 손절매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넘어가면서 이번 주에 훅 하고는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배우설, 음모론, 거기다가 어제는 심지어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의원이 내가 먼저 되고 싶어 했었던 욕심꾸러기다라는 일종의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게 해서 폄훼죠. 본질을 훼손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글쎄요, 저희가 좀 조금 이따가 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85% 이상이 검증돼야 된다고 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이 또 윤미향 당선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우세하거든요. 이 모든 본질을 흐리려는 마지막 이 모습들이 저는 저렇게 얘기하는 음모론, 배우론 얘기하고 또 연일 계속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의 근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국민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점점 더 저렇게
그 본질과는 다른 얘기를 하면서 프레임 전쟁으로 가면서 이용수 할머니를 혐오하고 본질을 흐리려고 하면 저는 점점 이렇게 늪에 빠져 들어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김어준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냄새가 난다. 냄새 좋아하는 김어준. 마약 탐지견이 딱일 듯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진중권 교수가 추가 글을 올립니다. 마약 탐지견을 모독했다는 비난이 쇄도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는 글까지 올립니다.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방금 우리 바르다 박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여론조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70%가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나왔고요. 20%는 사퇴할 필요 없다. 9.2%는 잘 모른다라고 현재 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국민들의 70% 넘는 의견은 윤미향 당선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모든 부분에 그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여전히 이제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윤 당선자가 빨리 거취를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또 검찰에서 나오는 또 부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사실 정황 증거들이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 일부에서는 사퇴를 해야 되고 당내에서 진상조사를 빨리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진영 논리에 의해서 전체적인 어떤 진보운동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흔드는 그런 것이고 그런 진보운동과 민주당은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사실 지난 말하자면 그 정의연이라든지 우리나라 시민사회 단체가 갖고 있는 현재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랄 해저드 자체도 비판해야 마땅하고 더 나아가서는 윤미향 당선자 본인이 빨리 해명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본인이 빨리 해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의혹 제기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만 가지고 결정하지 못한다는 부분도 이해는 될 수 있지만 당에서 빨리 윤 당선자에게 거취 표명과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그렇게 보이죠. 김용주 의원님 개인 의견이신데. 네. 예. 이재명 기자, 이해찬 대표가 의혹에 굴복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일부 언론이 왜곡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윤미향 당선인의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의 종류와 숫자를 제가 세봤는데 일부 언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경향 한겨레까지. 한겨레 신문도 사실 우상호 의원 발언에 대해서 뒷말이 나온 데 정도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었고. 일부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사실 본질을 좀 보고 있는데 오히려 정치권이 본질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이해찬 대표가 정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해찬 대표 그러면서 극우파가 이걸 악용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정쟁이죠. 그러니까 정쟁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정치화하는 게 정쟁이지 않습니까? 자, 회계 투명성을 높여라. 특히나 시민단체라는 것은 이미 이제 하나의 어떤 권력 파트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전체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척도다. 따라서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을 높여라. 이게 정쟁이라면 저희 지금 바르다 박 선생님 계시지만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이런 것도 정쟁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굉장히 상식적인 주문을 지금 정쟁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정쟁화하지 말라면서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정쟁화하지 말아야 성숙한 시민사회가 된다. 자, 지금 회계 투명성을 어필하는 게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자라는 그걸로 가자는 주문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적폐라는 게 적폐청산 굉장히 문재인 정권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적폐청산이 정적을 제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 뿌리 내려 있는 굉장히 고질적인 적폐들을 하나하나 없애나가는 건데
그중 하나가 사실 시민사회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시민사회가 굉장히 민주화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사실 누구도 감시받지 않는, 누구도 여태까지 감독받지 않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사회도 성숙해 가자. 이게 지금 주문인데 그걸 자꾸 거꾸로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부대. 예, 그래서 그 이해찬 대표의 그 단어, 그러니까 뭐 굴복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맥락을 한번 보면 저 말씀하시기 그 바로 또 그 문단에는 그 보면은 그 정의원 단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부족한 것도 있다.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부 언론.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베트남 여행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가족 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신상털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민주당이 아시잖아요. 정보가 이제는 과거처럼 정보를 통제할 수도 없고 정보의 다양성과 취득성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요. 여론을 이제는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여론을 이제 대응하는 것이 이제 정치인의 역할인 것인데요. 이해찬 대표도 본인이 굴복이란 말보다는 이거는 이제 지켜보자라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손절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꼬리 자르기잖아요. 손절매 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냥 여당이고 이거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치 표명 전에 사실 확인부터 하자. 그래서 이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용수 할머니가 1차적으로 인터뷰한 게 사실은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 7일. 그리고 의혹이라고 하면 말은 한번 뭐 1초, 2초 만에 끝나지만 해명이나 근거를 가지고 오려면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청자 입장께서 좀 신속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답답함은 이해가지만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필요하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대표적인 진보학자인 한상진 명예교수가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윤미향 논란은 아주 위험한 징조다. 최근 진보는 국가 권력과 자신을 동지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를 껴안는 것이 진보의 가치인데 오히려 특정인 집단 권력을 지키고자 피해자를 또 다른 폭력의 틈바구니에 내던질 꼴이다. 충격적일 정도로 비정상적 행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하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프 3인방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송초로 캠프에서 선거 직전에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누굴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경주의 스쿨존 사고의 또 다른 각도에서의 장면 영상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게 고의적인 거냐 아닌 거냐가 논란인데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죠. 세 번째는 미국에서 경찰 무릎에 목이 눌려서 사망한 흑인 사망 사건이 뜨겁습니다. 그 장면도 논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아시다시피 선거 전부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시각은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에 부적절하게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 개입 의혹에 더해져서 뇌물수수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엎친 데 덮친겨. 송초로 울산시장 캠프가 돈을 받았다는 건데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의 김모 씨가 사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어제. 김모 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그리고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울산 지역의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모 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서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입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장모 씨 그리고 김모 씨. 장모 씨는 뇌물 줬다는 사람. 김모 씨는 바로 울산시장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입니다. 그냥 캠프 뭐 막내 이게 아니라 캠프 선대본부장이에요. 그리고 송초로 시장이 회동을 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만남 자리에서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모 씨가 송 시장 측에게 골프공 박스 4개에 담아서 현금 2천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여러 조가신문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의혹입니다.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로 다퉈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단정적이진 않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모 씨는 현금 전달 이후 바로 그 선대 본부장에게 골프공이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전달해달라라고 이른바 텍스트,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라면 흔히 그럼 비거리가 좀 많이 나가네. 골프공인가? 라고 생각할 텐데 애초에 골프공이 아니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물론 송철호 시장 측의 해명도 나와 있습니다. 2018년 당시 만났긴 했다. 근데 앉아있다 바빠서 다음에 봅시다 하고 일찍 일어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철호 시장, 울산시 측은 그 돈은 선거 자금과 무관하다라고 오늘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도 분명히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돈을 받은 건 맞나요? 일단은 두 차례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다고 하는데 2018년 건 좀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받은 양식이 골프공 박스에 4개 해서 2천만 원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박스에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였다. 그런데 사실 제가 어제 골프공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 골프공 박스를 갖다가 봤더니 여기에 돈 넣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좀 객관적인 정황을 갖다가 밝혀야 되겠고 근데 이거는 그냥 사실적인 문제고 가벼운 문제니까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사전 수뢰죄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사전 수뢰죄가 성립이 되려면 저 선거대책본부장 김모 씨가 지금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신분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사전 수뢰죄에다가 변호사 위반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해가지고 영장이 청구된 건지 그렇군요. 일단 그게 뭐 법률적으로는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분이 선거대책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자금이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선거에 쓰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장의 직위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후속적인 그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도 그 서울시장 선거 때 네. 본부장 하셨잖아요. 네. 무슨 본부장이셨죠? 상황실장을 했습니다. 상황실장, 더 높은 거 하셨잖아요. 그 전에 한명숙 시장 때는 이제 홍보본부장. 홍보본부장. 예, 했죠. 선대본부장은 어떤 직위입니까?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은 뭐 총사령관이죠. 뭐 최고 높은. 물론 이제 공동선대본부장이 있고 사임선대본부장이 있습니다만은 선대본부장이 여러 선대본부장 중에 한 분이고 근데 이제 민주당 울산시당의 뭐 고문이나 혹은 중요한 말하자면 뭐 시당위원장급에 해당되는 그런 존경받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송철호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될 텐데 그렇죠. 최참모로 네. 참모가 만약에 두 차례 걸쳐서 돈을 받았다라는 검찰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송 시장 본인이 과연 알았을까 몰랐을까와 관련된 것도 좀 논란이 되겠군요. 근데 우선 자리에 같이 있었다니까 이제 인지를 했다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직 우리가 밝히지 못한 부분이 이 돈이 정확하게 뭐 어떻게 전달됐습니다만은 이제 일정 부분이 선거에 공식적으로 뭐 총무한테 전달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그냥 가정으로 치면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공식적으로 선거 비용으로 쓰고 공식 1,000만 원 자기 개인이 착복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전혀 선거와 상관없이 개인의 어떤 비리가 될 것인지 그렇죠. 또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송 시장 후보가 당시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라든지 혹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 기자 송 시장 측은 뭐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거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개인적인 선대본부장의 일탈로 규명이 될지 아니면 선거 게이트 차원이 될지 여부도 검찰 수사에 달렸군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지금 검찰 수사의 어떤 스모킹 건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수첩을 통해서 어떤 금품이 오간 증거들 그리고 뭐 취업 청탁 이런 증거들이 그 수첩에 적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하지만 뭐 그 수첩에 있다고 해서 뭐 증거가 되는 건 아니죠. 예. 수첩을 통해서 수사한 다음에 증거를 확보해야 될 텐데 사실 정치자금 불법 수수 사건 많은 경우가 후보와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이 있고 돈을 준 사람이 있을 때 후보가 같이 있다가 일찍 일어난 경우 사실 굉장히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꼬리 자르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고 근데 검찰도 그래서 이제 의심하는 것 같은데 얘기한 것처럼
뭐 송철호 시장 측에서는 전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확증할 수 없고, 또 이 뇌물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정치자금 수수나 뇌물이라는 게 굉장히 증명하기가 쉽지 않죠. 뭐 저희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도 그랬었지만 쉽지 않아서 검찰도 뭐 앞으로 수사를 좀 더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총선 전에 이제 일단락을 짓고 다시 이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제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검찰이 아마 수사에 탄력을 좀 붙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사건이 사실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이 이제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이 관여했느냐 이거였는데, 더 이제 진척이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대본부장이 만약에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면 이건 보통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입니다. 어제 크게 논란이 됐었던 사건입니다. 경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를 덮친 SUV 운전자, 여성 운전자, 이 고인이 아니냐 논란인데, 다른 각도의 앵글과 각도는 같은 말이군요. 다른 각도의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바로 이 정면 장면에 대해서 어제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공개가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분명히 자전거를 밟고 넘어갔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성 운전자가 내려서, 자, 오히려 아이가 지금 연신 제대로 걷지 못하죠. 아이는 비틀비틀. 여성 운전자가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요. 아이가 다쳤는지 아닌지를 좀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고인이 아니냐. 자, 자전거를 일단 밟고 지나갔고, 아이가 9살 아이인데 쩔뚝거리죠. 자, 아이가 쩔뚝거리는 모습도 화면에 나와요. 자, 이렇게 쩔뚝쩔뚝. 연신 죄송하다. 여성 운전자는, 자, 이 장면. 이게 상당한 정면 장면인데, 적나라하게 지금 나왔는데, 이 고인이 아니냐가 논란이요. 박 선생님. 글쎄, 오늘 이제 새로 저희가 확보한 저 영상만 보면 좀 충격적이네요. 어제 본 화면은 조금 달랐고, 보면서, 저희도 뭐 차 운전합니다만은, 영어 써서 죄송한데, 앞부분 본네트라고 하나요? 맞아요. 본네트가 보이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보는 시각이 이렇게 잘려서, 예. 자전거가 저만큼 앞에 몇 미터 떨어져도 바로 차하고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운전자는. 근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저게 굉장히 위협을 주려고 접근했겠구나라고 어제까지는 생각했는데, 저 영상을 보면은, 이건 뭐 그냥 실수로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가까이 붙었었고, 그 위협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쭈렁하는 화면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고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상황까지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이전에 저 아줌마 딸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굉장히 그 자전거를 타고 도망이라고 표현할게요. 가는 아이는 굉장히 위협을 받았겠구나. 심지어는 이 생명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까지도 위협을 받으면서 막 페달을 밟으며 도망을 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찰이 이례적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집중수사에 착수했으니까 그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탄 아이의 누나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아줌마가 쫓아오는데 인도로 돌진해서 올 것 같았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차라리 저 현장에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엄마들끼리 얘기를 하던지, 혼을 내면 되잖아요. 제가 뭐 혼을 내고 꼬박을 때렸다고 해서 왜 우리를 때렸습니까? 그럼 저도 차로 치겠어요, 제가. 저로 차도 치겠냐, 저도 차로 치겠어요라고 말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정 변호사께 볼 때는 어때요, 이 영상?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세상이 거꾸로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가해자가 90도로 어른을 쳐도 그런데 애를 쳐가지고 또 애 다리를 밟았잖아요. 불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가 운전자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실수를 갖다가 저지른 거니까, 진짜 미안하다 해가지고 오히려 제가 90도로 그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누가 봐도 명백한 어린 피해자가 그 아줌마한테 무서워가지고
저렇게 그 행동을 갖다 하는 걸 보면 저 아이의 진술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람을 갖다 치었을 때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런 걸 보고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예, 아예 다리를 밟은 건지 아닌지 여부도 네네. 경찰 수사로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전거를 밟은 것은 명확해 보이는데 아예 다리까지 밟힌 것인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고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세 번째 앞풀인데요. 미국에서 경찰 무릎에 눌려서 흑인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과 논란에 대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We want to see justice for our family, and we want to see them charged. We want to have them arrested. 김영주 의원님, 지금 영상 보셨는데 흑인 남성이 숨 쉴 수 없어요라고 절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인 경찰은 계속해서 목을 짓눌렀고 결국 사망했군요. 네, 바로 저희 영상 자체를 지나가는 행인이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행인이 보는데도 저렇게 한 5, 6분간을 질러서 저렇게 절규하는 사람을 말하자면 숨지게 한 건데요. 물론 남성은 비무장 상태였답니다. 네, 물론 이제 경찰 측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뭐 음주 경향이 있고 위조 어떤 피해자였기 때문에 거칠게 항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자기 나름대로 정당방위를 했는데 실제로 지난 2월 달에 조깅하는 남성의 대답이 없다가 말하자면 백인한테 말하자면 사격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전에도 사실은 뭐 그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전체가 지금 유색인종이라는 혹은 흑인이라는 그 자체가 사형 선고가 돼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에 말하자면 백인 중심 사회가 더 강하게 되면서 흑인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자면 언제든지 뭐 흑인들은 지나가다 총을 맞아도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역적인 미국 전역의 반발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서부대 흑인 남성이 계속해서 살려달라, 숨을 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인 경찰이 입 다물어라 라고 과격하게 말하고 결국 저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사망한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범죄자 이전에 인권이고 사실은 개인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예. 그 전형적인 공권력의 남용인 것이고요.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경찰의 역할이 저는 이제 미국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저런 건 진짜 다시는 재발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죠. 예,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하플 전해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슈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쿠팡에서 배달시켜도 되느냐라는 걱정거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쿠팡 집담 가면 비상 다닥다닥. 쿠팡 물류센터에서 특히 수도권으로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물류센터에서 70명에 가까운 분들이 집단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이태원 클럽 발 감염이 7차까지 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쿠팡 확진까지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쿠팡발 확산 일파만파. 사실은 쿠팡이 요즘 상당히 잘 됐거든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비대면 그리고 어디 외출을 못하니까 다 쿠팡으로 시키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어린아이와 관련된 뭐 기저귀, 물티슈, 분유, 장난감, 당근 하다못해 당근까지 쿠팡에서 시켰는데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69명. 오늘 오전 기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마켓컬리까지 난리예요. 마켓컬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죠. 자, 국내 최대 규모의 부천 콜센터 직원도 쿠팡에서 알바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어제 확진이 됐습니다. 쿠팡 알바테 확진된 걸로 현재는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69명, 즉 7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단 감염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휴게실 흡연실에서 335 대화를 했다. 마스크 착용이 잘 안 지켜졌다는 거예요. 최근까지 쿠팡 물류센터에 근무한 A씨는요, 직원들이 쉬면서 마스크 벗고 335 밀착해서 커피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눴다. 또 다른 단기 직원 B씨는요, 한꺼번에 100여 명씩 가림막이나 거리두기 없이 다닥다닥 붙어서 식사했다. 이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쿠팡 물류센터 저희 엄청 큰데 100여 명씩 다닥다닥 붙어서 밥 먹었다. 마스크 벗는 구내 식당과 흡연실 등에서 감염된 것 같다. 질본은 신선식품 취급하는 저온 환경 탓에 증상을 못 느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쿠팡 부천 물류센터 직원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스크는 잘 안 쓰는 경우에도 특별히 크게 주지는 않았고 그냥 써라만 하고 가고 그래도 좀 안 보는 곳에서 받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한 방향 식사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앉아서 먹고 맨손으로 잡아가지고 푸고 하거든요. 고려대학교 약대의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세요. 급하게 모셨는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태원 클럽이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쿠팡 물류센터에서만 69명이 나왔고 앞서서 봤지만 쿠팡발 감염도 벌써 다른 곳에서 콜센터 등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69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지금 이 쿠팡 확진자들의 가족분도 걱정이고 이분들이 접촉했던 수많은 각 지역의 사람들도 감염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직 역학조사 진행 중이라 정확하게 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최초 감염원이 누구냐 이 부분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인이 뭔지? 네, 가장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라고 보는 게 쿠팡 직원 중에 실제로 과거에 그러니까 5월 10일 날 부천에서 돌잔치 있었을 때 그 사진사로부터 해가지고 전파가 진행됐던 상황이 있거든요. 그거랑 연관성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날짜가 지금 우리가 지표 환자 또는 초발 환자라고 부르는데 한 집단 내에서 처음에 확진이 나온 이분의 임상 증상이 5월 13일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쿠팡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게 23일, 24일 요 근방이기 때문에 한 열흘 남짓 정도가 추가적인 감염자 확산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짧은 시간에 69명이라고 하는 이 확진자들이 나온 거고요. 매우 번진 거죠. 네, 그리고 원래 직원 자체가 이 물류센터 내에서 한 3,000명이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 열흘 동안에 굉장히 많은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추가적인 확진자는 계속 아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79명 증가했습니다. 어제 60명도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9명 증가를 했고요. 지역 감염이 6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해외 유입보다 오히려 지역 감염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울, 인천 각각 22명이 감염됐습니다. 서울에서 22명, 인천에서 22명, 수도권입니다. 경기도 21명이 지역 감염이 됐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늘고 있는 거고요. 쿠팡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다라는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네. 지금 이게 맞물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해외 유입이 문제다라고 했던 게 불과 몇 주였는데 해외 유입보다 우리 자체 내로 확진되는 사례가 더 많아졌고 특히 이번 확진이 서울, 경기, 인천, 즉 인구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늘고 있고 거기에 쿠팡 집단 감염까지 터졌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최근에 이제 한동안 우리가 확진자가 지역 감염 발생자가 0명이 한 3일 정도 나온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태원 클럽발 전파가 시작이 됐는데 요 당시에 물론 그 당시에도 일정 부분 사회에서
숨어 있는 이른바 숨은 감염자들이 있었을 거라고는 보는데 이태원 클럽에서 전파가 확산이 되면서 한 2,000명, 3,000명 정도의 신원 파악이라든가 소재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도 다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는 또 다른 더 많은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가 됐고 그것들이 이런 쿠팡, 비단 지금 쿠팡만 나왔지만 앞으로 또 다른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결정을 할 때는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김 교수님께서는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올려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전문가로서. 그 당시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갈 때 전제 조건이 추가적인 확산이 일어나면 다시 복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이와 같은 상황을 지속을 한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집단 감염은 계속 나올 거다. 더군다나 지금 학교에 등교 수업하고 일부 등교도 하고 있잖아요. 네,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특히 그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제 집안에서는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자를 또 유발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가장 어려운 게 이제 학생들 학교 내 감염하고 맞물릴 때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추세를 잘 보시면 이태원 클럽발 확진이 돌잔치 확진으로 이어졌고 거기에서 부수적인 7차 감염까지 나오고 있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형 병원에서의 확진 양상도 나왔고 이것과 별개로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또 쿠팡 물류센터의 70명에 가까운 확진 양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쿠팡에서 배달시켜도 되냐는 겁니다. 저도 좀 궁금합니다. 택배 감염 가능성 없다지만 택배 포비아 증폭, 쿠팡발 집단 감염 확산, 소비자들은 걱정될 수밖에 없죠. 장갑 끼고 받아라, 만지기 전 소독제 뿌려라, 박스 뜯는 즉시 바깥에 내놓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아예 쿠팡 씹지 말라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퍼지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모 씨 주부는요, 쿠팡과 마켓컬리에서 주로 냉장과 냉동식품 구매했는데 이제는 다른 업체도 모두 못 믿을 것 같다. 또 다른 주부는 비닐장갑 끼고 배송상자와 내용물에 손소독제까지 뿌렸다. 아이들에게 영향 끼칠까봐 겁이나 빈 상자도 못 건드리게 한다. 이 애들이요, 희한하게 택배가 오면 택배 아저씨랑 택배 박스를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빠보다 더 좋아하죠. 네. 지켜도 됩니까, 쿠팡? 근데 물론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주변 환경, 특히 뭐 종이라든가 플라스틱, 뭐 철재료 같은 데에서 2일에서 3일 정도는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실제로 배송되는 것들이 당일 배송 내지는 새벽 배송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배송이 되거든요. 로켓 배송도 있고. 네. 물론 만약에 감염원이 그 포장지에 있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생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실제로 2일에서 3일 정도 생존한다라고 하는 전제는 좀 상당히 많은 수의 바이러스를 접촉을 시켰을 때의 연구 결과고요. 만약에 그렇게 많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특히 배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갑이나 마스크를 꼭 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배송을 받는 분들하고 접촉도 오히려 배송하시는 분들이 좀 꺼려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론 완전히 택배 포장을 통한 전파의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너무 우려하실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만약에 우려스러우시면 받으신 다음에 집에 이제 알코올은 대부분 없으실 거고 손소독제는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닦아주시면 그래도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어쨌든 알코올이든 손소독제든 닦아라. 닦는 게 더 바람직하죠.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말씀이셨고요. 오늘 한겨레 신문이 강하게 의혹 제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재명 기자, 쿠팡이 오후 출근자들에게 오전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 이런 의혹을 보도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한겨레 보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24일 오전에 처음으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이제 굉장히 영업도 확장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큰 그런 온라인 쇼핑몰이다 보니까 오전조가 있고 오후조가 있고 심야조가 있다고 합니다. 물류센터에. 그런데 오전조에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오후조에 알려서 출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오후조한테 알리지 않아서 오후 5시에 오후조가 다 나왔답니다. 근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 다음에 더 황당한데 다 복도에 불러 모아서
오전에 확진자가 나왔으니 다 이제 격리를 해야겠다, 검사 받아야겠다 이렇게 그때서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불러놓고. 그렇지. 거리두기가 사실 방역의 핵심인데 오히려 다 불러 모아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런데 오전조, 오후조, 심야조가 근무 시간이 1시간씩 겹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업무 인수인계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얼마든지 동선이 겹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조에 알리지도 않고 또 오후조가 모인 다음에 다 모아서 복도에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쿠팡이 너무 좀 안일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 좀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오전조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정혁지 변호사님, 네네. 한 하루라도 공장문 닫고 물류센터 문 닫고 방역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피는 물보다 진한데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어요. 돈이더라고요. 돈. 그러니까 쿠팡이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을 갖다가 몰아놓고 일을 갖다가 시키고 했던 게 결국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건데, 감염법 예방법을 보면 이런 경우에 신고를 갖다가 그 보건소 등에다가 해야 되거든요. 경영자가. 만약에 안 하면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단은 그 오후조에서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감염이 된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그냥 이론적으로는 과실치상죄에도 해당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상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뭐 몸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지만 질병에 걸리는 것도 있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확실한 거는 그 확진을 갖다가 받은 그분이, 확진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에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김정희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쿠팡 측의 반론도 있습니다. 오전에 확진자가 나와서 조기 조퇴시켰고 오전조를 3-4시간 문 열고 방역을 했다. 괜찮을 줄 알았다. 그래서 오후조를 출근시킨 거다라는 해명인데, 전문가적으로 봤을 때 이 해명이 타당하십니까? 아니면 한겨레의 의혹 제기가 더 타당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겨레의 의혹 제기가 더 타당하다고 보고요. 일단 감염 확진자가 나왔으면 그때는 보건당국에 알려서 빨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그 동시간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수조사 들어가고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들어가고, 그 사업장은 일단 당분간 폐쇄를 하는 게 적절하거든요. 근데 계속 가동을 했다라는 건 적절치 못했다라고 보고요. 비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거기가 아니라고 봐요. 시작은 우리가 찾지 못한 초발 환자가 이미 한참 전부터 있었을 거라고는 보는데, 그거를 찾아내지 못했던 회사에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확진자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이후의 행동도 적절하지 못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쿠팡부터 해가지고 마켓컬리나 콜센터로도 확산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요 기관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을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마켓컬리나 아니면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그 콜센터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근을 했을 때 임상 증상이 있으니까 회사 측에 알리고 그다음부터 스스로 자가격리 들어가고 진단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 그리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최근에 이 그 사업장에 대해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그래도 나름대로 준수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보건당국에도 적절하게 이제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사뭇 대응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문제는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국면에 이혼율이 줄었다라는 흥미로운 기사도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일지 함께 보시죠. 이혼율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19.5%, 무려 20% 가깝게 줄었다는 겁니다. 3월에 전국 이혼이 7,298건에 그쳤다. 저는 이것도 많은 것 같은데 작년은 9,071건이라고 하군요. 김영주 의원님,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더 붙어 있어서 제 생각에 더 싸울 것 같은데 왜 이혼율이 준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뉴욕타임즈가 만든 2개의 새로운 신종어가 있습니다. 코비드 디보스, 그리고 코로나 베이비. 이혼율이 많이 높아질 거라고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콘돔이나 이런 말하자면 임신과 관련된 용품들이, 말하자면 피임용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IMF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이혼율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3월 달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뭐 9,000건 넘었으니까요. 한 19% 가까이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법정에 나와야 되고 동사무소 가야 되고 구청에 가야 되고 많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려움들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이런보다는 저기 구청 가게 그러니까 그냥 살자 뭐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예. 말하자면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8월, 9월에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좀 이혼율이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주급, 월급으로 겨우겨우 저축률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코로나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어렵습니다만은 미국에 비해서 사회적인 안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측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의료 혜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한 이번의 경우에는 코로나 K 방역처럼 국민들 스스로가 뭔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이혼 사회적 갈등과 서로의 싸움, 상처를 좀 줄이는데 예.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예. 이혼율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위기 앞에서 이 위기의 부부들이 서로 단결을 했다, 보듬어줬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3알로에서는요, 불복하지 말라는 여권이라는 주제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